자, 소득세 개정세법 이어서 한번 보면, 자, 거기 처분이익 과세 대상 사업용 유형자산의 범위 조정인데, 자, 요건 이제 예전에 2018년도에 개정된 세법인데, 이 사업용 유형자산에 대해서 그 처분이익을 과세하는데 단서가 신설이 됐어요. 왜냐면 그때 이 포함된다고 했는데, 건설기계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고가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예전 거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요거 양도하게 되면 그 처분 손익을 다 과세하게 되면 좀 불합리하다라고 해서 18년도에 개정된 거니까, 신설된 거니까 18년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것만, 그래서 양도한 경우에 한해서만, 그러니까 이제 18년도 이전에 취득한 것에 대한 것은 해당 사항 없고, 그래서 그 단서가 좀 신설이 돼가지고 그 범위를 좀 조정해 준 거예요, 이게. 자, 그 다음에 사업자의 기장, 신고 의무, 관련 수익금의 산정 기준 합리화다.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그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 수익금액별로 이상인 사람, 그 다음에 외부 조정 대상자도 수익금액 있죠. 복식부기업자도 수익금액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말씀드린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 외부 세무조정 대상자, 복식부기업자가 다 수익금액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하는데, 거기에서 단서들이 다 붙어 있는데, 그 사업용 유형자산 처분에 따른 수익금액은 제외된다라는 거, 당연하죠. 왜냐하면 그 사업용 유형자산은 내가 쓰다가 이제 팔아가지고 생긴 처분손익인데, 여기서 말하는 이 수익금액은 사실 매출액 개념이에요. 매출액 개념인데, 여기서 그 사업용 유형자산 이 수익금액은, 처분에 따른 수익금액은 유형자산 처분손익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영업의 손익 쪽에 들어가는 거지 매출액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 그래서 그 수익금액을 좀 정리한 거죠. 이게. 그거는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거, 그렇게 좀 봐주시고. 자, 다만 적용 시기를 한번 봐보세요. 그 성실신고 확인임은 거기 이 시행령이 이제 2월 11일 날 이제 확정이 됐는데, 그 성실신고 확인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자, 외부 세무조정이다. 이후 외부 세무조정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복식부기 의무. 그러니까 위에 있는 성실신고 확인하고 외부 세무조정은 이 19년도 귀속 그 외부 세무조정을 하는 분부터. 근데 복식부기 의무는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분부터. 그러니까 얘는 2020년부터 적용하는 거죠. 19년도 귀속거 판단할 때 적용하는 게 아니고. 자, 아무튼 유형자산 처분 수익금액은 제외된다라는 거, 그거 좀 봐주시고. 자, 성실신고 확인자, 우리 선임신고. 그러니까 성실신고 확인자, 우리 세무사나 회계사 선임 신고를 미리 해주게 돼 있거든요. 4월 30일까지. 근데 그거 이제 폐지됐어요. 그 신고 해야 된다라는 거. 납세 편의를 제고하고자 선입신고 제출 폐지됐다. 자, 그 다음에 간주임대료, 요거 이제 이자율이죠. 1.8%. 요거 다 똑같으니까 내려간 거.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거 중요하네요. 요건 중요하다. 이거 시험에 나올 수도 있는 내용인데, 자,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중소기업 종업원의 구입 임차자금 대여액 제외됐다. 자, 우리 원래 종업원들한테 이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하는 자금으로 돈 빌려주게 되면 적정이자를 받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적정이자를 안 받게 되면 그걸 가지금 인정이자라고 해서 상여로 때린단 말이에요. 즉 근로소득이라는 얘기죠. 근데 제외된대요. 이거는 좀 큰 거죠, 이거. 자, 주택구입 임차자금 대여이익을 근로소득에서 제외한다. 자, 근데 하나 주의하실 점은 조특법에 나오는 중소기업 종업원이에요. 그러니까 임원은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임원은 여기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임원은 인정이자 우리 근로소득이다 이런 얘기예요. 근로소득이다. 자, 이거는 중요하다. 그래서 이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주택 구입 임차자금 대여 이익. 자, 이거는 예전까지는 이익으로 근로소득으로 봤어요. 근데 지금은 보지 않는다. 누구만? 종업원만.
자, 중요하다. 자, 그 내용 있으니까 좀 보시고. 자, 이건 뭐 종업원들의 주거 안정 지원 목적으로 이제 근로소득을 보지 않겠대요. 자, 그 다음에 업무용 승용차 운행기록부 작성 업무 완화다. 중요하네요. 이건 중요하네요. 자, 소득세법도 그렇고 법인세법 시행령도 그렇고 소득세법 시행령도 그렇고 똑같이 개정이 됐는데, 자, 이거는 1,00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이 1,500만 원까지 올라갔죠. 그래서 예전에는 1,000만 원 이하 이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다 인정해 줬는데 지금은 이제 1,500으로 올라간 거예요. 올해부터. 자, 1,500만 원으로 올라갔다. 자, 그래서 고가의 자동차가 아닌 이상은 감가상각비하고 그 관련 비용들을 다 합쳐서 1,500만 원 이하면은 다 그냥 인정해 주겠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개인 사업자에 대한 업무용 자동차 전용 보험. 우리 개인 사업자는 이 업무용 자동차 전용 보험의 가입 의무 이거 상관없이 적용을 해줬어요. 근데 법인은 반드시 가입해야 이 인정을 해주죠. 물론 그 뒤에 이 운행기록부를 작성했냐 안 했냐에 따라서 물론 1,500만 원 넘어갔을 때, 자, 가입을 안 하면은 법인은 무조건 송금물산입 상여로 때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개인은 가입을 안 해도 인정해 줬단 말이에요. 근데 개인 사업자도 이제 가입을 해야 되는데, 근데 여기는 대상자가 좀 정해져 있어요. 거기 성실시고 확인 대상자하고 전문직 업종 사업자만 그런 거예요. 여기에 가입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사업자 본인이 몰고 다니는 그 차 말고 그 외에 또 나머지 차량에 대해서 가입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사업장에 여기 성실시고 확인 대상자하고 전문직 종 사업자가 차를 한 대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거는 괜찮아요. 가입 안 해도 돼요. 그거는. 근데 이제 플러스 한 대 이상 되는 그 차에 대해서 가입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업자, 직원, 그 업무상 운전자 등이 운전한 경우만 보험 보장되는 그런 전용 특약 보험을 가입해야 된다. 자, 근데 여기서는 법인하고 다르게 가입을 안 해도 50%는 인정해줘요. 법인은 아예 100% 다 인정 안 했죠. 미가입하게 되면. 그래서 이 법인은 여기 개인이 있고 이제 법인이 있는데, 여기 이제 모두 해당이 되고요. 여기는 이제 성실신고, 그 다음에 이제 전문직 이렇게 전문직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차량, 회사, 차량 모두 가입해 있죠. 모두 가입해 있죠. 이렇게. 근데 여기는 그 차량 한 대 초과되는 차량, 초과 차량에 대해서 가입하는 거예요. 초과 차량 가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대는 가입 안 해도 돼요. 근데 이제 2대 이상부터 이제 가입을 해라. 이렇게 이제 돼 있죠. 그리고 여기는 미가입하잖아요. 미가입하면 100% 송금 불산입돼요. 이렇게 100%. 근데 여기는 미가입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50%만 필요경비 불산입되는 거예요. 필요경비 불산입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될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이 가입하게 되면은 이제 100%죠. 뭐 그럼 똑같은 거고, 가입하게 되면 100%다. 그리고 1,500만 원까지는 다 인정해 주더라. 똑같아요. 이게 이렇게. 자, 근데 요거 여기 되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적용 시기가 언제부터예요? 이거 2021년부터예요. 이제 올해부터가 아니에요. 이제 그거 하나만 좀 봐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대상 운전자 범위라고 해서 거기 보면은 이제 나와 있는데 그건 좀 참조하시고. 다만 우리가 차를 사는 거 말고 리스나 렌트를 하게 되는데 거기 리스를 제외한 렌트. 근데 그 렌트 기간이 며칠 이내예요. 30일 이내면은 요거는 이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그냥 간주하는 거죠. 요거는. 그러니까 이제 30일이 안 되는 단기간에 렌트하는 것은
간주한다. 보험에 가입한 걸로 간주한다. 이렇게 이제 돼 있고. 자, 물론 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개정세법이고, 자, 그 다음에 임원퇴직소득, 한도, 축소, 통한, 과세 합리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이렇게 있으면, 자, 이게 이제 2019년도 12월 31일이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개정세법에 의하면은, 만약에, 요렇게 해서, 있다가 이제 퇴사를 했어요. 임원이. 자, 퇴사를 했다. 근데 요때 개정이 됐죠. 개정이 된 게 뭐냐면, 여기 배수가 3배수인데, 여기는 개정된 거는 2배수예요. 2배수. 이렇게. 2배수로 돼 있어요, 이거. 그래서, 이 개정되기 전에 거하고, 개정되고 난 거를 따로따로 계산해서 이제 더해주는, 이제 그런 산식으로 좀 바뀌었어요. 자, 임원퇴직금, 우리 한도에 대해서 회사가 법에다가 정관이나 이제 위임 규정에다가 이제 정해놓죠. 법인세법에서는 이제 정해놓으면 법인세법에서 송금 인정을 해주는데 그 송금 인정 해준 것이 소득세법으로 오게 되면 이 2012년도 1월 1일 날 그 한도 규정이 신설됐단 말이에요. 한도가 신설이 됐는데 그 한도 계산할 때 이제 이 배수가 3배수였는데 이 2020년 1월 1일 날 또 개정이 돼가지고 2배수로 내려갔죠, 이게. 그래서 요때 만약에 퇴사를 하게 되면 2019년 12월 31일 현재 3년간 총급여의 연평균 환산액, 그러니까 이제 1년 동안의 총급여액 있죠. 거기다가 이제 10분의 1, 거기다 10분의 1, 여기다가 이제 이 연평균 총급여죠. 연평균 총급여 곱하기 여기다 10분의 1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 요 19년 현재 요 근속연수, 이제 근속연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3배수예요. 근데 실제로 퇴사한 건 요때죠. 그럼 요때로 해서 또 연평균 총급여, 이거 똑같아요. 연평균 총급여, 이걸 A라고 치면, 자, 그 A에다가 이제 10분의 1 곱하기 이제 이 2020년 1월부터 요 근속연수 이렇게 해서 2배수 이렇게 이제 돼 있죠. 그래서 요 근속연수하고 요 근속연수 적용할 때 얘는 앞에는 3배수고 여기는 2배수예요. 이렇게 쪼갰다 이거죠. 쪼갰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이게 2020년 12월 31일이다. 요건 이제 1년이 되겠네, 이게. 이렇게. 그리고 요거는 만약에 4년이다. 총 5년 근속했다라고 치면 앞에 4년은 개정되기 전에 적용했던 3배수, 그리고 뒤에 적용되는 것은 이제 근속연수 1년으로 되어 있는 건 2배수, 이렇게 해서 두 개를 합쳐요. 자, 여하튼 이 배수가 2배수로 내려갔다라고 하는 거. 근데 주의하실 점은 전체를 2배수로 다 내리면 안 되고 개정되기 전 거는 3배수로 해서 요 근속연수는 그거대로 해서 3배수, 이 개정되고 난 거는 그 이후의 근속연수는 2배수. 이렇게 두 개를 구해서 더한 것이 한도더라. 이게 한도더라. 근데 이제 실제로 퇴직금을 받은 게 있는데, 자, 그것이 넘어가게 되면 이거는 근로소득으로 본다. 퇴직금 한도 초과로 봐서 근로소득으로 본다 이거예요. 만약에 이게 1억 5천인데 요거 두 개 더하는 한도가 1억이다라고 하면 이 5천만 원은 근로소득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개정된 내용들을 좀 봐주시고 2배수. 자, 이제 됐고요. 그 다음에 주택임대소득 주택수 계산 방법이 이제 개선이 됐다라고 해서 요거는 그냥 참조하세요. 왜냐면은 주로 이제 공동소유주택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만약에 집이 있는데 이렇게 A라는 사람이 60%를 가지고 있고 B라는 사람이 40% 이렇게 지분으로 가지고 있으면 이 지분율이 큰 A가 이 A의 주택으로 보는 거예요. A의 주택으로. B는 이제 주택으로 보지 않죠. 그래서 공동소유주택에 대한 주택수 계산할 때 지분율이 큰 A주택으로 봐요. 이게 이제 작년까지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불합리한 게 있어요. 불합리한 게. 왜냐하면 이 사람은 똑같이 여기서 임대소득이 만약에 2천만 원이 발생하면 A가 1200을 가져가고요.
1200만 원을 A가 가져가고 그 다음에 800을 가져간단 말이에요. 근데 800을 가져가는데 B의 주택으로 보지 않다 보니까 이게 과세가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그래서 원래 주택 하나에 대해서 비과세죠. 그리고 두 개에 대해서는 과세가 되고 세 개에 대해서 과세가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주택수 계산할 때 B는 주택수로 요 계산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임대소득에 대해서 과세되지 않는 이제 그런 일이 발생하니까 이거 가만히 내버두면 안 되겠다 이거죠. 이게. 그래서 2020년도에 개정이 돼가지고 자, 첫 번째 그 임대료가 이렇게 지분에 의한 임대료가 거기 이 첫 번째가 뭐냐면은 600만 원이 넘어가면 600만 원 이상이 되면 주택수로 본다. 그러면 B도 주택수 하나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다른 B가 또 가지고 있는 다른 주택수하고 합쳐서 2주택이냐 3주택이냐 몇 주택이냐 따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자, 그 다음에 또는이에요. 둘 중에 하나만 해당이 되면 되거든요. 자, 또는 기준시가가 얼마? 9억 초과되는 주택에 30% 초과하나. 자, 기준시가 9억 초과 30% 이상 지분. 자, 이 둘 중에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그 주택수로 본다. 기준시가 9억을 초과하는 주택의 30%를 초과하는 공동소유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면 그러면 우리가 최대 이 지분율을 가지고 있는 이 자가 아니더라도 주택수로 들어간다. 예전에는 주택수를 안 집어넣었어요. 이게. 근데 이제 이 둘 중에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주택수로 본다. 자, 이제 그렇게 돼 있고. 자, 이제 다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 A하고 B가 무슨 관계? 부부 관계예요. 60% 이게 40%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가 만약에 600이 넘어가는 800을 받고 여기 1200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A도 주택수고 A가 주택수고 B도 주택으로 들어가요. 근데 부부는 합산해가지고 주택수를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 판단하게 되면 A도 2개, B도 2개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또 불합리하죠. 이게. 그래서 부부일 때는 동일 주택이 부부 각각의 주택수에 가산된 경우에는 다음 순서로 부부 중 한 명의 주택으로 본다. 얘는 또 예전으로 돌아가서 지분이 큰 A의 주택수로 보는 거예요. 하나. 그 B는 제로죠. 근데 합산하니까 한 주택으로 보는 거예요. 부분을 합산해가지고. 자, 근데 부부의 지분이 동일하면 부부 사이의 합의에 따라 소유주택에 가산하기로 한 자 이렇게 돼 있다. 자, 원칙은 개정된 것이 여기 지분이 크지 않더라도 600만 원 이상이거나 9억 초과 30% 이상이면 주택수로 본다. 근데 그게 부부일 때는 그렇게 보게 되면 2주택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부부일 때는 가장 큰 지분인 사람의 주택으로 봐서 어차피 합산하면 한 주택이 되는 거죠. 이게 이렇게. 자, 이제 그거 하나 좀 요것 좀 보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접대비 한도인데 이 법인세법도 그렇고 소득세법도 그렇고 다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1200만 원인데 조두법상의 중소기업의 경우는 2400이었다가 이거를 3600으로 인상시켰어요. 3600. 뭐 당연히 그렇게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중소기업들의 접대비 한도가 너무 작아요. 이게. 그래서 그렇게 이제 됐고 수익금액 한도도 그 100억 이하가 10,000분의 20이었는데 이제 10,000분의 30으로 이제 10% 더 올라갔죠. 이제 그 10이 더 올라갔죠. 이게. 자, 100억에서 500억인데 이게 10,000분의 10이었는데 이게 10,000분의 20으로 좀 바뀌었고 그래서 중소기업들의 어떤 접대비 한도를 좀 인상시켜줬다라고 하는 거. 자, 이거는 이제 법인세법도 똑같고 소득세법도 똑같아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해외 파견 임원의 퇴직금 한도의 계산 합리화다. 그래서 거기 이 해외 파견 임원 퇴직금 한도 계산할 때 우리 그 사람한테 해외 파견 임원한테 준 이 급여도 그러니까 해외에서 그 받은 근로소득도 그 임원 퇴직금 한도 계산할 때 집어넣어줘라 이렇게 집어넣어주는 게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임원 퇴직금 한도 계산하는 건데 집어넣어줘야 퇴직금 한도가 더 올라가죠. 그래서 이제 집어넣어줘라.
자, 다만 주거보조비, 교육비 수당, 특수지 수당, 의료보험료, 해외 체재비. 자, 요거는 이제 집어넣지 않는다. 거기 및 이와 유사한 급여로서 임원이 국내에서 근무할 경우 국내에서 지급받는 금액을 초과해서 받는 금액은 제외되고요. 자, 그래서 요거 우리 국내에서 받는 임원들하고 국외에서 파견 가서 받는 이 급여하고 이 과세용평을 제고하고자 퇴직금 한도에 계산할 때 이거를 포함시켜라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퇴소득 세액 정산 특례 대상 확대다라고 해가지고 거기 이 퇴소득 세액 정산 특례 규정들이 있는데 뭐 중간 정산도 있고요. 종업원이 임원이 됐을 때 그것도 이 퇴직한 걸로 봐서 이 현실적 퇴직으로 보는 거. 합병분할 조직 변경 사업 양도 다른 사업장으로 전출할 때 이 승계하는 거죠. 고용을 승계하고 퇴충 가져가고 그러면은 이제 이 합산하게 되는데 근데 여기 상근 임원이 비상근 임원 되는 거 이건 이제 다 옛날 다 똑같은 내용이고 신설된 게 비정규직이 근로자가 정규직이 됐을 때 이것도 이제 이 세액 정산 특례 대상에 포함된 거죠. 신설된 거. 자, 그 다음에 정규직명 미수치 가산세 대상 금액 명확하다. 그래서 이 원래 정규직명을 원래 받아야 되는데, 즉 세금 계산서 3만 원 초과되면 그 다음에 현금 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계산서 이런 거 받아야 돼요. 근데 이제 옛날에 규정에는 미수치 등 금액의 2%라고 해서 이게 불분명하죠. 미수치 금액이 얼마인지. 그러니까 미수치 등 금액의 2%라고 돼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받았는데, 자, 이것이 간이용 수중을 받았어요. 그 3만 원 초과되면은 반드시 이 적격증명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 간이용 수중 받은 거죠. 근데 보니까 이 100만 원 받은 것 중에서 80만 원은 적격증명을 안 받았지만 이것이 필요경비래요. 즉 사업과 관련되어 있는 거래요. 근데 20만 원은 필요경비로 불산이 때는 업무 무관이래요. 이게 전체 금액 중에서 이 80만 원은 업무와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얘는 그냥 필요경비 불산입을 시켜버려요. 필요경비 불산입을 시켜버리고 얘는 여기다가 2%, 즉 송금 인정이 되는데 간이용수증 받은 요 80만 원에 대해서만 2%를 때려라. 요거는 어차피 불산입돼 버리니까 이거는 가산세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조금 더 명확하게 미수치 등 금액 중 송금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금액이다라고 해서 그 2% 그걸 좀 명확히 규정한 거죠. 명확히. 자, 그 다음에 이제 종합소득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 이제 부양가족 범위 합리화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우리 직계존속이나 위탁아동 합리화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직계존속이라고 하는 게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계신데, 만약에 이혼을 하셔가지고 여기 이제 다시 이렇게 재혼을 하셨다라고 하면 내 본인 입장에서는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아버지가 만약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이 어머니 계속해서 받을 수가 없죠. 계속해서. 왜냐면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이제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건데, 근데 여기서 만약에 부양을 하면 받을 수 있도록 뭐 그런 내용인데 그것 좀 한번 살펴보시고, 자, 그 다음에 위탁아동은 이제 보호기간이 연장된 경우 위탁아동을 포함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좀 내용이 더 들어갔어요. 20세 이하인 경우, 나이 20세 이하인 경우. 자, 그 다음에 자녀 세액공제 대상 조정이다. 우리 작년까지는 7세 미만 취약아동,
근데 여러분들 그 아동복지법에 따라서 그 아동수당 10만 원씩 주는 것이 7세 미만 취약 여부하고 상관없이 준단 말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7세 미만의 취약 아동을 삭제시켜 버렸죠. 요거 좀 체크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 주택임대소득, 임대료, 증액 제한, 요건 명확화. 자, 이건 이제 우리가 민간임대주택법하고 이제 또 일치시켜 놓은 거예요. 일치시켜 놓은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관련 사업자 등록을 내게 되면, 그러니까 이제 세무서에도 내고, 그 다음에 구청이나 이런 데다가, 이 임대 사업자 등록을 내게 되면, 원칙적으로 필요경비를 60%가 우대하죠. 기본공제 400만원까지, 이렇게. 근데 이제 만약에 등록을 안 하게 되면은 필요경비 50%고 기본공제 200만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하고 임대 등록, 요거를 다 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사업자 등록하고 임대 등록을 안 하게 되면은 50% 200이고, 하게 되면 60% 400까지 우리 이 2천만 원 이하 분리과세였을 때 그렇게 계산을 해서 이 14% 우리 분리과세 하지 원천에서 14% 분리과세로 끝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요건이 이 연 증가율이 5% 이하일 것, 요거 하나였는데 이 두 가지를 더 집어넣었죠. 거기 5% 이하하고 그 다음에 이제 1년 이내 재증액 불가하고 임대 보증금과 월 임대료 전환 민간임대주택법을 준용해서 그 내용하고 똑같이 일치시켜 놨어요. 이것도. 자, 이제 그렇게 좀 봐주시고, 시험하고는 크게 관련은 없어요. 시험하고 관련돼 있는 거는 우리가 등록을 안 했을 때 필요경비율이 50%다, 기본공제 200이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등록을 하게 되면 60% 400이다라는 거, 그거는 이제 이 관련돼 있고, 그리고 요건을 다 충족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시험에는 나올 수 있죠. 그 요건에 대한 얘기는 시험에서 내기는 좀 그렇고. 자, 그 다음에 이연퇴직소득의 장기연금 수령 시 원천유세율 인하다라고 해서 이 이연퇴직소득, 그러니까 이제 퇴직할 때 퇴소득을 내지 않고 그거를 이제 과세이연계좌에다가 이체를 시키면은 그게 퇴소세를 안 내고 이연된단 말이에요. 나중에 연금 받을 때 세금을 내는데 그 원래 내야 될 그 퇴소득세의 70%. 근데 예전에 70%였는데 이건 이제 연수에 따라서 장기간이면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연금을 나눠 받을 때 10년이 초과돼서 받게 되면은 그 60%로 10% 또 내려가요. 그래서 장기 연금을 유도하는 거지, 이게. 그래서 이제 이 연금의 수령 원천유세율의 60%로 내려간다. 10년 초과.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시험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어요, 이거는. 자, 그 다음에 계산서계표 제출 의무 완화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요거는 뭐 원래 있던 건데 사업소득 원천유 3.3% 뛰는 거 있죠. 이게 이제 원래 부가세에서 면세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계산서 발행 대상인데 그 원천징수를 하게 되면 계산서를 발급한 걸로 보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자, 그 다음에 기부금 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 인상이다라고 해서 요거는 2%에서 5%로 올라갔다는 거죠, 이거. 그래서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금액에 대해서 이 허위 발급의 부분에 대해서 그냥 엄중하게 이 부과하겠다, 5%. 자, 근데 뭐 실손 우려 보험금 제출 기간 뭐 우정사업본부가 추가됐다라는 부분 넘어가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중요한 거는 거기 또 기타 소득 분리과세, 이건 좀 알으셔야 되는데, 우리가 300만 원 기타 소득 금액이 300만 원이하면 분리과세 할 수도 있고 종합과세 할 수도 있어요. 선택이지. 자, 근데 거기에 두 가지를 더 추가시켰어요. 계약금이 대체된 위약금과 배상금. 여러분들 그 계약금을 주게 되면 나중에 이제 계약이 파기가 돼서 그 돈을 이제 위약금을 물어줘야 되는데, 그럼 예전에 계약금 준 걸로 대신하겠다. 근데 이제 원천징수를 할 수가 없죠. 기타 소득으로 분류가 되는데, 왜냐하면 원천징수라는 것은 지급할 때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계약금 줄 때는 이게 계약이 다 성사가 돼서 그 사람한테 돈 준 건데 나중에 이제 중간에 파기가 되는 바람에
그 계약금 준 거를 만약에 내가 내 잘못으로, 양도자의 잘못으로, 양도자가 중간에, 이 가격이 올라가는 바람에 계약을 중간에 파기해버려요. 다른 사람하고 더 높은 금액으로 거래하려고. 근데 계약금 준 거를, 주고도 이 가격이 상승폭이 크면 파기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 위약금으로 그 계약금을 대체하게 되면, 그 사람, 이 양수자, 원래 양수자의 이걸 이제 기타 소득으로 보는 거죠. 그럼 이제 양도자가 그 계약금 줄 때 원천징수를 안 했단 말이에요. 원천징수를 못 하니까 이거를 종합과세 무조건 해야 되는데, 이거를 분리과세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바꿨죠. 이게. 왜냐면 이제 300만 원 이하의 위약금 배상금을 다른 기타 소득도 300만 원 이하면은 분리과세가 가능하거든요, 이게. 그래서 얘도 계약금이 대체된 위약금 배상금도 만약에 300만 원 이하면은 20% 세율로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분리과세가 가능하도록. 다음에 이제 소득세 이제 신고해줘야죠. 확정신고 때 해줘야죠. 원천징수가 안 돼 있으니까 이게.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직무발명보상금이에요. 직무발명보상금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대전제는 300만 원 이하여야 돼, 이게. 고를 때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게. 고를 때 선택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소액수선비가 있는데 요거 300만 원 미만, 원래 규정이 300만 원 미만, 5% 미만, 3년 미만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300만 원 미만이 600만 원으로 이제 올라갔어요. 이제 그거 하나 좀 봐주시고. 자, 그 다음 게 중요하네요. 그 다음 거. 기부금 2월 공제 계산 방법 조정이다라고 해서. 자, 기부금이 원래 예전에는 그 사업연도에 발생한 거, 그 순서가 그 사업연도 발생분을 먼저 공제해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월 된 거, 그 다음에 2월 된 기부금을 그 다음에 공제해줬어요. 2월 된 기부금을 그 다음에 순서가 이랬어요. 개정되기 전에는. 근데 개정되고 난 후에는 먼저 이 2월 된 기부금을 먼저 공제하고. 근데 이 부분은 이미 했어요. 우리 연말정산 때. 왜냐면 이게 적용이 20년 1월 이후 과세표준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하다 보니까 이미 이 사업연도, 여기 사업연도 발생분 이렇게 2월 된 것부터 먼저 공제하고 그 다음에 사업연도 발생분으로. 그러니까 이제 뭔 소리냐면은 예전에는 후입선출법이에요. 이번 연도 발생한 거 먼저 하고 예전 거 그 다음 들어갔는데 지금은 선의선출법이죠. 선의선출법. 그러니까 예전에 발생한 거를 먼저 공제하고 그 다음에 이번 연도 발생한 거를 집어넣는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봐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기부 활성화 지원이다. 왜 기부 활성화예요? 아니 이번 연도 이제 이 기부금을 먼저 공제해 버리게 되면은 예전에 공제 못 받아서 넘어온 것을 받지 못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거부터 먼저 해주고 이번 연도 거 2월 되면 또 그 다음 연도에 가서 먼저 또 공제 받고 그 다음에 그 해에 발생한 것을 또 넘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기부금 요 공제되는 순서가 요게 완전히 바뀌었으니까 이건 좀 중요하네요. 이거 법인세법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그 기부문화 활성화, 기부금 공제 계산 방법, 이건 소득 이제 시행령이죠. 그래서 먼저 2월 된 거를 필요경비로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제 그 2월 된 거를 필요경비로 집어넣는다. 먼저 발생한 2월 기부금을 먼저 산입한다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당해과세기한 거 이제 산입한다. 선의선출법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예전에 후의선출법이었다가. 자, 그 다음에 우리 현물기부금은 법정기부금이 원래 장부가액이었는데 그 지정기부금하고 똑같이 일치시켜서 시가와 장부금액 중 큰 거 이렇게 이제 바꿔놨어요. 이거는 자 그것도 좀 보시고 그리고 소화골동품에서 필요경비 원래 80% 의제해주는 건데 고 의제 필요경비를
양도가액이 1억 원 이하는 90%, 1억 초과는 1억 원까지 90%, 1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80%로 이렇게 좀 바꿔놨다. 즉 1억 원 이하 90%라고 하는 것이 이 개정된 내용이에요. 원래 80%였는데 자 이제 미술품 관련된 거 보시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 취업 감면 대상 업종이 좀 추가됐다. 그래서 그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 스포츠 서비스업, 도서관 이런 거 이제 추가됐다라는 거 참조만 하시고 자 경력 단절 여성에 관련된 것이 그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일단은 중소기업 취업에 관련된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경력 단절 여성을 고용한 그 기업에 대해서 이제 세액 공제해 주는 게 있는데 그 요건이 똑같아요. 우리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하고 재고용한 그 기업의 세액공제 요건에 보면은 결혼도 들어갔고요. 원래 임신, 출산, 육아였는데 결혼인 사유로 그 다음에 자녀 교육 사유로 그리고 원래 3년 이상 그리고 10년이었는데 3년 이상 15년으로 좀 길어졌죠. 그리고 같은 기업에 재취업해야 되는데 같은 기업에 재취업 이게 조금 요건이 그래요. 근데 이것이 동종업종의 재취업 이렇게 좀 바뀌었죠. 그래서 요거 요건이 좀 바뀌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경력 단절 여성에 대한 이 소득세 감면하고 그다음에 이 고용한 기업의 세액 공제 요건이 조금 바뀌었다라는 거. 그것 좀 체크를 좀 해주시고. 자 그다음에 사실과 다른 계산서 발급 가산세 대상 적용이다. 자 우리 이 계산서 발급 수치 이렇게 해서 계산서 미기재 쭉 있는데 거기 복식부기 의무자도 포함이 돼요. 근데 이제 거기 추가 내용이 아예 사업자 등록을 내지 않은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실거래 없이 사실과 다른 계산서를 발급 수취한 비사업자 사업자가 아니죠. 사업자가 아닌데 이 사람이 거래도 없이 계산서를 발급하면 사업자에 준하게 가산세를 부과한다 이거죠. 사업자로 의제해서 이 가산세를 부과하겠다. 사업자로 우리가 세무서에서 이 강제로 이제 등록을 시켜서 가산세 부과하겠다. 자 그리고 사실과 다른 계산서는 간편장부 대상자도 이 가산세 매기겠다. 자 다만 규모가 작은 거기 신규 사업자라든지 직전과세기간에 수익 금액이 4,800만 원 미달하는 사람하고 거기 보험 모집인 방문 판매원, 음료품 배달 판매원은 이제 제외된다. 이거 사실과 다른 계산서 발급 가산세 대상 확대라고 해서 복식부기 의무자인데 사업자 등록을 내지 않은 사람이 사실과 다르게 실거래 없이 발급하면은 이 사람을 이 사업자로 간주해서 등록 후 가산세 부과하겠다. 자, 간편장부 대상자도 부과하겠는데 소규모 사업자라든지 신규 사업자, 보험 모집인 등은 가산세 제외다. 이렇게 좀 참조하시고. 자, 그 다음에 50세 이상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가 확대가 됐는데, 50세 이상의 이 연금을 불입해서 노후 대비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한도를 더 늘려놨죠. 400, 700이었는데 그게 600, 900으로 확대시켰어요. 이거를 한도를 더 높였다. 50세 이상은. 자, 그런데 1억 원 초과, 그 다음에 총급여가 1억 2천, 이 초과되는 이 50세 이상자한테는 해당이 없어요. 그냥 그대로 300, 700이에요. 300, 700이다. 300, 700. 그래서 이제 1억 원 이하, 또는 총급여가 1억 2천만 원 이하인 50세 이상자에 대해서만 600, 900으로, 이렇게 이제 한도가, 이 200이 올라갔죠. 200이. 자, 그렇게 좀 봐주세요. 그리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2천만 원 초과자도 해당 없어요. 해당 없다. 그래서 거기 해당 없다는 얘기는 300, 이 700이 되겠다라고, 예전에 400, 700이 되겠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총급여가 거기 1억 2천만 원 이하이더라도 종합소득 금액이 2천만 원 초과가 되면 예전 규정인 400, 700이 되는 거예요. 400, 700 이렇게.
자, 그 다음에 현금 영수증 의무 발급 대상 확대인데, 요건 이제 2021년부터, 내년부터인데, 거기 보면은 이제 웬만한 거 다 들어갔죠? 기숙사, 고시원, 독서실, 다 현금 영수증 의무 발급 대상으로, 이렇게 또 추가가 됐어요. 이건 이제 내년부터 적용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급명세서인데, 뭐 이거 다 아시죠? 이거는, 올해 1월부터 적용했으니까, 원래 이제 다음 달 10일이었는데 시간이 너무 촉박해요. 그래서 다음 달 말일로 다 바꿔놨어요. 지급명세서를. 그러니까 이런 근로자도 다 말일로 다 바꿔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근로소 간이지급명세서도 반기 다음 달 말일인 7월 31일과 1월 31일로 다 바꿔놨다. 자, 그 다음에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이거 이제 이 근로장려금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2019년도에 신설된 지급명세서인데, 요것은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근무분이 아니고 지급분으로 바뀌었어요. 지급분으로, 지급한 소득으로 그렇게 이제 바꿔놨으니까 그거 좀 체크하시고. 자, 그 다음에 휴폐업 등 사업자의 지급명세 제출 부담 완화다. 그래서 예전에는 휴폐업 하게 되면 다음 달 10일까지. 근데 휴폐업은 잘 안 돼서 그렇게 휴업하고 폐업하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너무 촉박해요. 그래서 이 분기 마지막 다음 달 말일로 좀 개정해놨죠. 시간적 여유를 좀 주는 거예요. 이거. 자, 그래서 간이지급명세도 마찬가지예요. 다음 달 10일. 이거 너무 촉박하죠. 내가 2월 이 28일 날 휴업하고 폐업하고 해산했는데 다음 달 10일까지 이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 제출하래요. 정신없는데. 그래서 그 반기 이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로 이렇게 바꿔놨죠. 이것도. 자, 그 다음에 거기 신설돼가지고 휴폐업 해산 시 제출 기한 나와 있죠. 상용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지급명세서도 이 다음 달 말일로 이렇게 상용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거기 상반기분은 7월 30일 이렇게 바꿔놨죠. 이거를. 자, 그 다음에 이 이자 상납 계산 방법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참조만 하세요. 날짜 있죠. 환급세 통지일 다음 날부터 징수세액의 고지일까지. 자, 그 다음에 이 기준경비율, 소득 상한배율 조정이다라고 해서 요거는 중요하네요. 여러분들 계산 문제에서 나올 수 있는데 간편장부 대상자는 2.6배가 아니고 몇 배? 2.8배로 복식부기 의무자는 이제 3.2배에서 3.4배로 소득 상한배율이 올라갔죠. 올라간 것은 이제 그러니까 간편장부가 2.8배로 복식부기 의무자는 3.4배로 올라갔다라는 거, 소득 상한배율. 자, 이제 그렇게 봐주시고. 그러니까 이게 올라간 거는 기장해라, 이거 기장해라. 이렇게 올라갔다는 얘기는 세금을 많이 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추계로 만약에 들어오게 되면 이렇게 소득 금액이 상한배율이 올라가 버리니까 세금이 많이 나오니까 기장해라. 그러니까 기장을 유도하기 위한 거죠, 이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 면제 범위가 예전에 한 건당 환급금이 500만 원 미만이었다가 이제 200만 원 미만으로 요건 이제 개정된 거죠. 이거는 2020년 7월 1일부터 참조만 하세요. 시험하고 관련된 거는 뭐 그닥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여러분들 계산 문제 관련된 부분들이. 아까 이 소득 상한배율 2.8배로 3.4배로 올라간 거는 좀 알으시고. 자, 이제 그까지 하고요. 조금 쉬었다가 그 뒤에 거 또 나가도록 하죠. 자,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